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중학교 무렵인가 대장 불리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던 율 브린너, 토니 커티스 주연의 1962년 헐리우드 대작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묘사하는 사랑과 또 조국에 대한 충성심, 장대한 전투씬과 광활한 배경에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 빠져들었습니다. 영화에 완전히 매료되고 나서도 몇 년간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들의 소속 부족인 코사크가 과연 어느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이었고요. 또 하나는 주인공들이 대적해 싸운 폴란드는 당시에 제가 배우기로는 독일과 옛 소련에 늘 침략당하는 민족 국가였는데 이들이 이 영화에서 가해자로 묘사된 건 뭐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가 가진 의문을 풀어주지 못했고 제 수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으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을 알게 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옛 소련의 주역들 중에 일부, 특히 레닌에 숙청당하는 트로츠키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훗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는 후르시초프는 이곳 서기장 출신이었죠. 코사크가 어느 나라냐는 의문을 풀지 못한 이유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 싸웠지만 독립된 자신만의 나라를 350년 동안 갖질 못했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는 다시 그 나라 우크라이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독립국가로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존재로 말이죠. 자, 여러분은 우크라이나라는 지역과 나라,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한 방공호에서 어밀리아라는 여자아기가 겨울왕국의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그 영상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던 어밀리아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대장 불리바를 통해서 이 민족을 만났고 대학 때는 러시아 역사서를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네.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댓글부터 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인간의 수명을 80세까지라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환산을 하면 겨우 4,000주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 4,000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지 예. 영국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버크먼이 쓴 4,000주 지난 시간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봄이 왔는가님 4,000주 하니까 무지 짧게 느껴집니다. 80살, 90살 그리고 100살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해주셨고 팡 여사님 나이 들수록 세월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50 넘어가니 더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사천주라는 말은 100살, 뭐 80살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짧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그 책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착시로 시간에 대한 착각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사천주가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고 아까 팡 여사님 실제로 하류로 갈수록 물살이 빨라지죠. 네. 나이 들면서 더 빠르게 느끼는데 다양한 과학적, 심리적 요인들도 있다 그래요. 네.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래도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K8066번님. 인생의 수명이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6,500주를 생각하니 그것도 아니네요. 저는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그나마 아직 남은 인생의 주를 알차게 써야겠어요. 예. 고맙게도 긴 시간들이었네요. 해주셨고 이 양숙님도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 나이 60까지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해주셨습니다. 4천주라는 숫자는 많은 걸 떠올리게 할 텐데요. 몇 주를 살았고 몇 주가 남았건 간에 중요한 건 주 단위의 짧은 현실이
과거를 만들었고 미래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아라. 네. 그런 나름대로의 메시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천주라는 말 속에는. 네,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지는 소모적이고 일상적인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빨리빨리 해라. 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인생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숙님, 학교 다닐 때 방학하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 생활 계획표 만들던 기억이 나네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한 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해주셨고 2042번님도 하루 종일 바쁘기만 하고 뭐가 우선인지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김나라님, 너무 타이트하게 살다 보면 생각할 시간 그리고 쉴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빠져요. 성과는 이룰지 몰라도 몸 아프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워라밸이 중요한가 봅니다. 해주셨는데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빨리빨리 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되새기셨으면 좋겠는데 네. 영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버킷 리스트라는 걸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네. 그러나 그걸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이 일을 끝내고 그 일을 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런 여유 시간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부터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그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시한부 인생이 되고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떠오르는 거죠. 네. 아마 그 순서가 행복의 순서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우리는 동유럽 최대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구로카와 유지가 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판계가 발빠르게 관련 서적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책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온 책일까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사실 제목만 보니까 네. 골랐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미 2002년에 출간이 된 책이었고 일본의 전문 외교관 아까 말씀해 주신 96년 그러니까 91년에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96년에 주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로 부임했던 구로카와 유지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입니다. 네. 역사서고 일본인 관점이다 보니까 뭐 일본과 우크라이나와의 관련성이나 접촉 같은 우리로선 굳이 알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역사서로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였거든요. 예. 원서인 일본의 원저를 좀 한번 살펴봐 예. 주시죠. 비슷한데 조금 달라서 네. 이건 일본 문화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역사 대서사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노가타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우크라이나 역사의 모노가타리다. 한자로는 물어라고 쓰는데 이게 일본 해안 시대의 문학 양식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서사가 강한 시쯤 된다고 네. 할까요? 뭐 그런 건데 종류도 뭐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역사를 서술하는데 단순 역사가 아니라 드라마틱한 서사시처럼 묘사하는 거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역사가 아까 독립된 나라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그 주변 강대국의 관점에서 편리한 대로 이 역사를 재편했어요. 네. 가장 크게는 러시아, 또 하나는 400년간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했던 폴란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관점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91년 독립되고 나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크라이나 대사 출신인 이 구로카와 유지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민족의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장 그 객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본 역사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좀 있네요. 예. 또 그렇잖아도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왜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 이 책을 읽으면 그 의문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오판한 게 있었잖아요.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 침공 당시에 한 3, 4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크림반도 병합되는 그 많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환영하면서 쉽게 그 지역을 병합했는데 이번 경우는 극렬하게 저항하고 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오판한 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야라고 일본이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일본 지금은 자위대 병력입니다만은 이게 유사시에 한반도에 발을 디디면 한국이 환영해 줄 거야라는 착각만큼이나 네. 러시아가 오판했던 게 아닌가. 어떤 역사적 다양한 계기들 때문에 강력한 저항의 의지가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이해하게 된 거죠. 네. 예.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깊은 악연이 생긴 거예요?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가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민족이 겹치는 역사에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문제거든요. 루스, 지금은 러시아가 과거에 루스 네. 공국이었는데 대공국 혹은 공국이었는데 여기가 슬라브 민족의 종주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를 통해서 슬라브 민족이 파생됐고 그게 지금 동유럽의 원조인 거죠. 네. 근데 이 원조가 그야말로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하는 일종의 자존심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당연히 기존의 역사서들은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럴까? 러시아는 오히려 처음에는 아주 변방이었는데 거꾸로 나중에 거대 제국을 이루게 되고 독립된 국가를 가지지 못했던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소러시아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선 역사를 뺏겼다.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주민들이 그 상당히 많이 우크라이나로 오게 되고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별로 차이는 큽니다. 네.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동부 쪽은 러시아인의 비중이 40% 가까이 돼요. 자치 공화국을 두 개 만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침공 직전에 명분을 삼기 위해서 푸틴이 거기를 독립국으로 인정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쪽은 러시아 이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비교적 노동자 이런 계층으로 많이 와서 우크라이나 민족과 일종의 약간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 두 번째 악연이고 세 번째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옛 소련이 되고 나서 스탈린 지배하에서 여기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옛 소련의 빵 공장 노릇을 했는데 네. 그때 그렇게 곡창지대인데도 두 차례 10여 년에 걸쳐서 20년대 30년대 이렇게 10여 년의 기간을 두고 대기근 사태가 벌어져요. 심지어 2차 기근 당시는 6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을까? 수탈됐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그런 악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도저히 러시아군한테 항복할 수는 없다는 항전의 의지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예. 바로 그 유명한 크림반도거든요. 예.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던 이 크림반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 푸틴이 재미를 좀 봤죠.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 이때는 별 저항이 없었어요. 네. 그 이유가 러시아인들이 많기도 했거니와 거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책에 등장하는데 1954년 옛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원래 영토가 아니라 후르시초프가 유화책을 쓰면서 독립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 자치공화국인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줬던 거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흑해 연안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고 얄타 회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얄타 휴양지가 있는 그곳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91년에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 충지를 잃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준 거 당연히 우리 땅에 하면서 강제 병합했던 것이죠. 2014년에. 그런 악연까지 겹치고 보니까 러시아의 오판도 이해가 되고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도 이해가 되는 풍부한 배경 지식이 된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우크라이나. 이 이름이 어디서 기원한 거냐는 거죠. 사실은 91년 독립 전까지는 일종의 자치공화국으로 알려져서 제가 중학생 시절에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장불리바라는 영화가 코사크족을 다뤘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책에서 답을 구할 수도 네. 없었고. 사실 그 영화에 빠진 이유를 한 가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 주인공이 크리스틴 카우프먼이라는 독일 여배우였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미녀라는 평가를 받는 아름다우셨군요. 그렇죠. 뭔가 영화 내용만 들었을 때는 여자 주인공이 없었을 것만 같았는데. 저 일종의 그 정적과 사랑에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 코사크족의 족장인 율브린너의 아들 토니 커티스가 폴란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폴란드 귀족 사랑이었군요. 여성과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 12세기에서 13세기 지역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역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뜻은 변경지대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의 역사니까 그 남서쪽 변경지대를 뜻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말에는 이 지역 말로 땅이나 나라 이런 의미가 강해서 네. 19세기쯤에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흑해 연안과 그 북부 지방을 이르는 말이 됐고요. 네. 특히 지금도 외신에도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많이 나옵니다만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드네프르 강이라는 네. 건데 그 드네프르 강을 따라서 우안, 좌안 이 두 개로 약간 양분이 되는데 나라도 그렇게 많이 쪼개졌었고 여기서 펼쳐지는 코사크 지역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사크 민족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조국이라는 의미의 정치적인 시적 그 상징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역사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같은 루스라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니넨 동생이야 그러면서 소루스, 소러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소러시아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루스 공화국의 원조고 모스크바 공국은 여기가 한참 잘 나갈 때 변방에 불과했어. 근데 나중에 거대한 제국이 되니까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말이고요. 우크라이나를 코사크 영광의 어떤 그 연결시켜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떠오르면 늘 그 우크라이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1917년에 잠깐 독립국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우크라이나라는 말을 썼고 91년 독립할 때도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네. 1991년 본격적으로 독립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서름을 달래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이름 자체도 낯설 만큼 사실은 이 나라가 여러 민족이나 세력들이 교차해가면서 지배를 했고 예,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추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이 지배와 점령을 계속했던 쪽이고 그래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자면 루스 공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키예프 루스 공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루스가 러시아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나중에 러시아라는 대제국이 탄생하니까 이거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키예프 루스라고 네. 얘기하는데 키예프란 말도 지금은 쓰지 말자고 하고 있죠. 러시아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 언어로는 키우 그래서 요즘 키우라고 네. 하죠.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이 원형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후손들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옛 소련에서는 뭐 일체였고 우리는 형이고 이 지역은 변방지대로 동생이었다. 그래서 대러시아, 소러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1년 독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00년대 20세기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는 게 아주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지면서 독립의 정신적 토대를 만들고 옛소련 붕괴를 틈타서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뿌리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네. 루스 공화국서부터 이게 누구 역사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주 역사를 중국 역사로 볼 것이냐, 우리 역사로 볼 네. 것이냐. 뭐 중국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역사를 강요하잖아요. 그쵸. 똑같다고 보시면 네. 돼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러시아의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네. 이번 침공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일본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오판한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인들이 일부 지역은 막 40% 절반 가까이 되지만 그런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역사도 뺏어갔고 네. 또 왜곡했고 게다가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의 경우도 줬던 거 뺏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생각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적대감 혹은 민족주의가 더 폭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제가 가졌던 선입견하고도 비슷한데 그 점령하기 쉽지 않겠구나.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이 전쟁에 이길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전투에서 진 적이 없는데 전쟁에서 졌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더 고양되고 저항을 거듭하면 그게 점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이제 돌려받겠다면서 침공을 했을 2014년에 때 그랬죠. 예. 그 명분이 조금 궁색해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특히 더 궁색한 건데요. 그때는 그래도 크림반도라는 명분은 있었잖아요. 네. 뭐 그거 원래 우리 거였거든. 줘. 뭐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지금은 뭐냐면 어쨌든 나토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 서유럽과 미국이 중심이 된 지역 방어 기제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2014년처럼 환영해 줄 거다 이런 오판까지 겹치니까 네. 생각보다 쉽게 그 공격을 한 건데 침공을 한 건데 지금 드러나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계산착오였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 개인적인 오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푸틴이라는 사람 개인은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부활을 내걸고 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키이우 루시. 후에 러시아 제국과 대비하기 위해서 키이우 루시 혹은 뭐 책에서는 키예프 루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고어입니다. 이제 루스라는 게 루스 이걸 이제 러시아라고 한 건데 네. 전성기를 맞기도 해요. 이 공국이 생겨서 왜 공국이라고 하냐면 일종의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 제국은 두 개밖에 없어요. 로마가 동서로마로 갈리고 그게 신성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으로 나뉘어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머진 다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왕국. 그 당시는 공이라 그랬는데 혹은 대공이라 그랬는데 대공국이 된 건데 이 지역의 그 키예프 혹은 키이우 공국이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그 주역들이 러시아 3대 위인 중에 2명이라는 볼로디미르 성공이라는 사람하고 야로슬로프 현공, 현명하다 할 때 네. 우리나라처럼 충무공처럼 뒤에 후세들이 그 왕이나 위인들의 수식어를 만들거든요.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고 그 당시에 붙인 게 아니라 후세에 붙인 이름들인 그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두 시기에 유럽 최대의 영토를 다스릴 만큼 지배력이 있었고요. 또 이 야로슬라프 현공 같은 경우는 딸들을 뭐 주요 나라에 다 시집을 보내서 유럽의 장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유명하죠. 네. 역사를 바라볼 때 아까도 음. 이번 책이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 키우 루시, 즉 키예프 루시도 좀 러시아의 문맥 안에서 좀 다뤄진 게 아닌가. 러시아가 대국이고 비교적 우크라이나가 독립조차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만 다뤄져서 저도 러시아 역사 책을 대학 시절부터 읽었으니까 이번에 오해를 많이 바로잡았는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이 루스 나중에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루스가 멸망하고 나서 계속 이 지역이 세계 열강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는 지역이 돼요. 이 대공국이 멸망한 후에 영토가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로 양분이 되고요.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 모스크바 지금 러시아 제국의 원형인 모스크바 공국은 이 루스의 후계자라기보다는 루스 공국이 더 잘 나갔고 변방에 있던 비슬라브 부족의 연합체다 그러는데 이 연합체였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네. 역전된 거거든요. 13세기 중반에 몽골이 유럽 대평원을 침략하잖아요. 이때 루스 공국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일부가 남아서 이 드네프르강 오른쪽 지역이 힐리치니아 블린 공화국이라 그래서 공국이라 그래서 폴란드에 나중에 합쳐지게 되는 이쪽이 남아서 네. 약간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슬라브인인데 예. 저자가 이 슬라브인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민족이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 정체성, 기원이 불분명하거든요. 라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네. 민족들이고 게르만은 게르만. 이제 독일 쪽이고 슬라브가 동유럽 쪽인데 이게 민족의 기원이나 정체성이 애매해요. 7세기 초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서부 쪽이죠. 드네프르강 오른쪽 폴란드 동부에서 슬라브인들이 확산되는데 그러니까 그 키예프 루스 공국의 경우에는 동슬라브인들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의 선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역사적 임무들을 수행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터키, 투르크계의 유목민족의 득세로 인해서 무슬림 세력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막고 흑해 연안에서 반면에 스웨덴 같은 바이킹의 후예들이 남하하는데 그건 또 수용을 해서 실제로 일각의 설은 이 슬라브 민족의 원형이 바이킹 그쪽에서는 반야그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아니겠느냐 혹은 그 지역 원시 부족과 바이킹족들의 결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통치권을 그쪽으로 위임하거든요. 네. 남아한 바이킹족들의.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는 루스 공국은 우리가 잘 아는 동유럽 이름 중에 뭐 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올레. 이게 그 당시 여성 최고 통치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이 이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돼요. 네. 기독교 국가가 돼서 면면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완전 승계 방식으로 많은 내분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느냐. 네. 이게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승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업이 요즘 문제가 되듯이 네. 불완전 승계라는 게 뭐냐면 책에도 나오는데 보통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국은 부자 승계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부자 승계와 형제 승계를 막 번갈아 가서 하다 보니까 그냥 힘 있는 쪽이 앞서고 내분이 잦아지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형제였으면 동생이 또 왕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됐고 또 하나는 이 그 야로슬라프라는 대공 이후에 쇠락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기독교 나라가 돼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 두 개로 나뉜 기독교 제국에 이쪽 동로마 쪽에 일원이 되겠다는 욕심은 강했는데 그때 이쪽에 그 카톨릭 뭐 폴란드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서유럽 국가가 카톨릭 국가가 되는데 네. 카톨릭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스 정교라고 불리는 그걸 선택하면서 유럽하고 바로 붙어 있는 폴란드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이 돼요. 이것도 계속해서 침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세 개로 나누면 개신교가 있고 네. 카톨릭이 있고 또 하나가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동유럽 종교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서 말하자면 열강들한테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몽골은 러시아와 유럽에서 타타르라고 불렸는데 후세 러시아 역사가들은 몽골의 지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칭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로 묘사를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뭐 러시아 사회도 그렇게 묘사되고 네. 이 책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키우 루스의 경우에는 몽골족한테 망하거든요. 몽골족이 대평원을 휩쓸면서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역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몽골족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중에 무슨 한국이라고 불리는 그 일부 국가가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그 당시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몽골의 피해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있기도 했고 곡창지대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키우 루스 이후에 계승 국가가 없다. 러시아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역사가 곧 키우 루스의 역사고 그래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할리치나하고 아까 볼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국으로 계속 역사적 정체성이 승계가 됐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96년에 독립하고 나서 이 당시 화폐 단위를 써요. 흐리부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은괴라는 뜻이랍니다. 이걸 계승해서 쓰는데 러시아 통화 루블 이번에 같이 폭락하고 했던 익숙한 그 통화는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 흐리부냐를 자른 단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루블은 자신들의 통화인 흐리부냐에서 나왔고 규모도 잘라내다 보니까 작다. 네. 우리가 원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키타이족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련성까지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크라이나 이제 키우루시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 이 지역에 살던 민족이 스키타인데 이게 참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는 불분명해요. 네. 한자로 쓰다 보면 우리 역사서에는 뭐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흉노, 선비, 돌궐. 돌궐은 뭐 튀르크 정도를 네. 한자로 찾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자 같은 경우는 스키타이를 흉노라는 부족과 동일시하는데 어쨌든 로마 저술가들이 스키타이로 이 지역에 원래 살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민족이 북방 기마민족 기원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어졌다는 일종의 가설이 지금도 있는 거죠. 북방 기마민족 기원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까지 어떻게 이어졌느냐? 고구려 주몽 신화가 이 지역 신화들하고 아주 흡사한다 네. 하다든가 한반도에 금관총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고대 왕국에서 가장 중시한 게 옥이었거든요. 수의도 옥으로 만들어서 입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반도하고 일본은 유독 금관이 많거든요. 실제로 백제, 네. 신라 금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의 황금 문화하고도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그러면서 키예프 루스라는 게 망하고 일부는 쪼개져서 그리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처럼 보스포러스 왕국으로 독립하기도 하고 스키타인들하고 경쟁하기도 하다가 각각 로마 혹은 고트족이라는 이민족에 멸망하면서 이제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코사크. 이제 드디어 가장 우크라이나다운 네.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핵심 세력이 등장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그 영화를 보던 시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중세 15세기 무렵 그러니까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그 초원지대 대초원지대에 거주하던 자치 무장 집단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로 쪼개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민족이 거쳐가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키우 루스 이후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로 쪼개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줄을 이뤄서 자치 무장 집단이 된 거예요. 그 타타르족이라고 불리는 아까 몽골족의 일부가 남아서 그 지역에서 도시와 촌락을 습격해서 먹고 살았는데 네.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약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냥 무조건 약탈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 몽골의 후예인 크림 반도의 크림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음. 과거 루스의 후예인들을 해방시킨다. 네. 이런 정신도 강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코사크로 불리게 그렇게 되는 됐죠. 거죠. 예. 튀르크어로 노획품으로 생활하는 사람 혹은 자유의 민족을 의미하는 음. 단어예요. 그 영화에도 이제 자유의 민족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초원지대 유목민들, 기마민족들이 많았으니까 타타르족에 대해서 코사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정작 이 지역에 더 많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에 살던 루스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죠. 코사크의 주역이 되는데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근데 폴란드가 지배적인 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하고 늘 마찰하거나 아니면 협조하거나 이 폴란드 왕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죠.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치권을 허용해 주면서 대우를 해 주면서 전쟁에 아주 용맹하니까 내몰았고 정말 그쪽 폴란드 왕정이 폭압적으로 나오면 또 불만을 일으켜서 폭정에 대항한 항전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거듭되는데 이 코사크의 목표는 분명했다고 그래요. 그리스 정교를 옹호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호하고 코사크족으로 불리는 이 루스의 후예들에 대한 자유와 정치를 옹호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조와 싸움, 애증 갈등 관계가 잘 드러나고요. 영화도 기본적으로 그걸 소재로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또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음. 이 최초의 위대한 헤트만으로 알려진 페트로 사이다치니 이 그렇죠. 인물이 나오게 되죠. 헤트만이라는 직위가 나오는데 이게 네. 일종의 왕입니다. 이 지역의 왕인데 폴란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트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개념들을 분명히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수도 키예프가 그야말로 수도다운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된 것도 이때인데요. 네. 이때 만든 키예프 모힐라 아카데미라는 게 지금도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대장 분리바라는 거는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서 영화화된 거고 원래는 원작이 소설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우크라이나 민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작가의 작품을 영화한 거죠. 네. 또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3대 위인이 있는데 네. 저자가 그중에 한 명 흐멜니츠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외국과의 동맹을 보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지만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예,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획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흐멜리츠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성공, 현공을 잇는 루스 역사의 복원을 외치고 주변 국가들과 싸우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러시아와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주 일각에서 이 흐멜리츠키라는 우크라이나 위인을 두고 러시아 복속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 지역이 워낙 여러 민족과 국가의 침공을 받다 보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동맹을 많이 맺는데 정작 자신은 모스크바의 고압적인 태도에 한머리를 느껴서 결국은 갈라서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러시아는 이때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들먹이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대국이고 네. 대루스고 우크라이나가 소루스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른 거죠. 폴란드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 당시 항전이 대단했지만 네. 결국 흐멜리츠키도 원래 출신이 소지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폴란드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 갔다가 평화 조약을 맺고 물러서 버려요. 그것도 우크라이나인들한테는 이후 폴란드 400년 지배 빌미가 되니까 상당한 회한거리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코사크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독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후에 다시 분할 통제 대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역사의 어떤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것 중에 정조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건 그때가 마지막 근대화의 기회였기 때문에 네. 정조가 개혁을 추구했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게 무산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때 이 흐멜리츠키가 폴란드를 점령했더라면 혹은 독립했더라면 네. 다양한 역사적 가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뜻을 못 이루고
러시아와의 전투 중에 죽고 나니까 20년간 황폐의 시대라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한쪽은 아까 얘기한 헤트만 국가로 남고 한쪽은 러시아에 완전히 복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책에도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포템킨이라는 이름이 두 나라 역사에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이 세대는 이 포템킨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영화 때문인데 원래는 러시아가 아까 영민한 군주들이 막 탄생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되는 상황에서 그때 러시아 대제국의 주역인 예카테리나 여제라는 여자 황제가 등장하는데 당시 충신의 이름입니다. 네. 포템킨이 크림반도를 몽골 유목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기서 이제 장악하게 돼요. 그때 그 여제가 시차를 가잖아요. 승전을 기념해서. 네. 근데 전부 배경을 가짜로 꾸몄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관용구 중에 포템킨 파사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포템킨 정면부라는 뜻인데 앞에만 가짜로 꾸미고 내용은 엉망인 거. 예를 들어서 딸기가 위는 아주 좋은데 밑은 물러져서 물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템킨 파사드라 그러는데 그런 어원이 됐고요. 저희 세대가 잘 아는 거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영화사의 길이 남는 전함 포템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에카테리나 여제의 충신 이름을 따서 흑해 연안의 배를 만드는 군함을 만드는 그 이름이 포템킨이었는데 이게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도화선이었어요. 썩은 고기를 나눠주니까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외신에 많이 나오는 오데사로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파업을 하게 되는데 이 반란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까지 이어진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템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일부인 크림반도를 점령한 데서 비롯됐고 또 이 우크라이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오데사에서 벌어진 일이 그 영화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기병을 용병처럼 써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을 이용해서 대중을 학살하는데 이게 이제 또 러시아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악연이 거듭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그러니까 400년간 폴란드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18세기 말에서 1차 대전까지 이때는 또 120년간 러시아 제국이 한 80%, 오스트리아 제국이 한 20%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장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신흥 지식인 계층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러시아 역사 배운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데 이 신흥 지식인들이 나타나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7년에 잠깐이지만 독립국가가 됐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중앙 라다 정부라 그래서 라다는 인민회의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의회를 라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계승한 건데 잠깐 독립하기도 하고 이때 러시아 제국 내에서 일부 공화국이긴 하지만 곡창지대니까 곡물 생산 지역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화 중에서도 네. 이제 공업지대화 하는데 여기가 일종의 그 표본적인 지역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인텔리겐치아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저항, 우크라이나 민족만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저항들도 일부 있지만 네. 옛 소련이 안정되고 나서 그런 움직임까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53년부터 4년여에 걸친 크림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크림 전쟁은 남하에서 부동항을 얻으려는 러시아하고 이걸 이제 러시아에 반대하는 세력인 프랑스, 영국 이런 쪽이 투르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참여해서 싸운 전쟁인데 결국은 러시아가 지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러시아 혁명으로 치닫게 되는 건데요. 러시아가 대국인 줄 알았는데 번번이 진다. 1902년에는 일본한테까지 지잖아요. 네. 그 러일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쓰러져가는 제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힘을 더 받게 되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신흥 지식인 계층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로 무장하게 되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쉐브첸코라 그러면 축구 선수로만 알고 있는데 네. 타라스 쉐브첸코라는 민족주의 시인이 나와서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게 아주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은 양분이 됐어요. 공산주의를 그렇겠죠. 활용하자라는 움직임, 또 민족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엇갈리면서요. 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게 좌우 양쪽 다 있었잖아요. 네. 그걸 미리 합치지 못한 결과가 결국 나중에 분단으로 이어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좌파들이 혁명을 주도하려고 했던 좌파들이 민족주의자들을 아주 비난합니다. 네. 마제파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으로 아주 반대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필이면 이 지역이 유대인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아서 이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까지 겹치면서 포그롬이라고 유대인들 우크라이나 지역의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폭력적으로 다루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네. 이때 많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유대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그때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지식인 예술가 문학가 이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네. 광산 노동자라든가 이런 값싼 노동력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융화되지 못하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면 크림반도나 지금 때처럼 나라가 갈리는 여론이 반분되는 그래서 친너냐 친서방이냐는 궁극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결과이기도 해요. 네. 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와중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를 선포하기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독립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여기하고도 연합해보고 저기하고도 연합해보는데 누구도 독립을 지지해주질 않아요. 네. 특히 가장 강력한 러시아 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른 볼셰비키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말살해야 될 것으로 봤거든요. 이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그러면서 잠깐의 독립을 스스로 외치고 단명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징들, 국가의 상징들, 국가라든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노란색과 파란색 계통의 국기 이런 네. 것들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볼셰비키가 승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만의 국가를 가질 수는 없게 된 거죠. 흥미로운 건 그 전까지 많이 쪼개졌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특히 나중에 옛 소련으로 그 중에 일부로 병합되면서 적어도 별도의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은 됐다는 거. 사분오열됐던 게 하나가 됐다는 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세 명의 위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십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다 생각이 달랐고 다른 방식으로 독립적인 독자적인 국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우크라이나 독립. 1차 대전 후에는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소련 체제로 대부분 병합이 되는데 70년 동안 하나의 공화국으로 이제 예속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공산주의화되다 보니까 집단화하고 네. 그러니까 집단 농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 차례 걸친 대기근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유대인 대학살도 벌어지고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소련을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최대 피해 지역이 여기예요. 곡창지대가 다 망가져서 물질적 피해 참전 국가였던 소련의 물질적 피해 가운데 40%나 이쪽에 집중이 됐고 다행스럽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소련 치하에서 통일은 됐다. 그러다가 91년 그야말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91년 모스크바 강경파들이 고르바초프에 반발을 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쿠데타 시도가 벌어지고 이때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때 발트 3국이라 그래서 발트 연안의 세 개 작은 나라들이 독립 선언하니까 91년에 우크라이나도 드디어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전의 선례와는 좀 다른 게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독립 선언이 옛 소련 연방 붕괴에 방점을 찍었다. 네. 만약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안 했더라면 옛 소련이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머릿속에 러시아 민족주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아직도 러시아의 속국이라고 여기는 감정이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소련 제국에 대한 회한을 가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각별한 자기 영토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침공 이전에 쓴 책인데 이번 책 제목이 유럽 최후의 대국이에요. 예.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라는 뜻일지 또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위치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불리할 수도 있는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선 유럽 최후의 대국이란 제목은 저도 처음에 무슨 뜻일까 했는데 유럽은 강대국이 다 결정됐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강대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인구도 프랑스 정도가 되고 면적은 러시아 다음이고 철광석 세계 최대 산지고 농업에서도 세계 흑토지대의 30% 공업화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 강대국들이 늘 번갈아가면서 점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정학적으로 정말 절묘한 데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여기를 거쳐서 러시아를 침공했으니까요.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에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넘버원이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단을 하나 하는데 이게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게 입증됐죠.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과거 그런 분열의 역사 때문에라도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때에는 서방 쪽에 붙으려고 한 거죠. EU 가입하고 나토에도 가입하고 싶다는 네. 의중을 드러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하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지상전을 펼치게 되는 건데 러시아의 마인드에는 이런 악연도 오랫동안 거듭됐지만 그리고 과거 속국이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네. 완충지대라는 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서유럽과 서방의 영향권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주요 도시까지 1시간이면 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비무장을 요구하고 전장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자의 예상이 틀린 경우인데 네. 2002년이라는 워낙 그 예전에 출간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되는 것은 유럽,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국이 공유하는 인식이지만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얘기를 이 책에 저자가 쓴 게 전쟁이 일어나고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예견한 면도 있어서 섬뜩하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미국과 나토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거든요. 동유럽으로 계속 진출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거였는데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오히려 더 호전적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주요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만 갖췄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과 국가, 민족에 대한 이해서로 충분하고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너무 세세하고 복잡한 어떤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너뛰면서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봄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웠을까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의 후퇴. 하지만 이 답을 찾으려면 진짜와 가짜 민주주의부터 판별해야겠죠. 독일 출신의 정치사상가 얀 베르너 밀러의 민주주의의 공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 듯해서 골랐고요.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뵙죠.